여러분, 개인회생은 결국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채권을 모아서 그것을 탕감받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채권들을 모아서 채권자 목록을 만드는데 그 기재를 잘못하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목록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3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일부러 빠뜨리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 중에서 최근 채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봤을 때 4번 채권이 최근 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기재했다가는 기각이 되거나 청산가치 변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자를 한 번도 안 낸 문제가 있는 채권인 거야. 그러니까 4번을 채권자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지우고 1, 2, 3 3개의 채권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 중에 일부를 일부러 빠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일부러 빠뜨리고 나중에 추가 요청을 했을 때 알고도 일부러 빠뜨린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포함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최근 채무 문제거든요. 최근 채무라 하면 최근 1년 동안 채무를 의미하거든요. 오늘이 6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빌린 채무 있잖아요. 신청하기 직전 1년 동안. 이 채무를 의미하는데 이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출금 내역을 설명을 하게 법원이 시킵니다.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다 소명을 시키고요. 특히 그 중에서 특정 지인이나 가족한테 편파 변제한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기각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이걸 시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내일 모레 개인회생 들어갈 거니까 남은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바짝 받아서 가족한테 그냥 변제해 줘버리는 거죠. 은행권 변제 안 해주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채권자 문제거든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개인 채권자 목록에 넣어도 되지만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탕감을 안 받아도 여러분께서 어머니, 배우자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회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형편되면 어차피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도 상관이 없고, 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채무자가 낸 변제금이 다시 어머니한테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꼴이니까 채권자 목록에서 다시 삭제를 하라고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거래처, 사채 일수 같은 채권은 포함하는 게 낫죠. 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탕감을 받아야 되니까. 다만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1억 빌렸습니다 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공정증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 채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 가족이라서 빌려준 건지 거래처라서 물건 대금을 못 준 건지 관계를 설명해야 되고 사용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다 포함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 자영업 하시다가 코로나 발생해서 힘들어졌고 회원권 판매 이거 돈 된다 투자해보자 라고 속아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고, 그 다음에 현실이 너무 공박하니까 코인이나 주식으로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다가 또 돈을 잃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기를 당하시고, 이렇게 개인 사업하고 사기 피해 등으로 힘들어지셨던 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지요. 최근 채무 중에서 채무 신청할 때 일부러 누락하지 말라. 개시결정 이후에 뒤늦게 그 채권 추가하겠다고 해봤자 일부러 빠뜨린 거라면 추가해주지 않겠다. 뒤에는 무슨 말이냐면 누락 채권 추가가 반복될 경우 대리인의 고의성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 최근 채무 이거 해결하겠다고 일부러 빠뜨리고 신청하자,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꾸 이런 짓을 하면 그 변호사 사무실 이상한 사무실로 낙인 찍혀서 채무자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차용한 돈, 최근 채무에 대해서 입출금 금융 자료를 설명하고 사용처를 소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정은 개인 채권자, 은행 말고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하고 내가 어떤 관계인지, 왜 빌렸는지,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라. 친족 간의 채무는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친족 외 채무는 공정증서나 처분문서, 즉 계약서나 아니면 계좌 내역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인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변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인데,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데 담보대출 걸려 있잖아요. 그게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남는 채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채무가 꽤 큰 사람이죠. 부동산 가격을 내렸으니까 담보대출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 채무도 전부 다 채권자 목록에 들어와서 탕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월급 230만 원인데
월 평균 생계비 155만원 빼고 1.5인 생계비 인정받았습니다. 월 75만원을 36개월 변제해서 2,6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변제율이 5%가 나왔거든요. 5% 변제하고 95% 탕감을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집 팔아봐야 변제 못하고 남는 채무액이 워낙 크니까 그 채무액이 다 반영된 게 5억 6천이 넘는 금액이니까 이 중에서 2,600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되었으니까 변제율이 5%로 낮게 나왔습니다. 자, 개시결정 6월 9일에 나왔습니다. 6월 9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 나왔고, 신청은 4월 26일에 했으니까 2달도 안 걸려서 개시결정이 나왔네요. 이 사람이 좀 빨리 나온 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보다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해주세요. 채권자 목록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다가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리지 말고 다 집어넣어야 되고, 최근 채무는 사용처, 입출금 내역 다 설명해야 되고,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공정증서나 처분문서, 계좌 내역 같은 증빙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